어떤 인생을 일기로 남겼을 때 그 역량은 엄청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상에서 우리가 한 10여 년부터 남이 쓴 일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기에 뭐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일기는 개인이 쓴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되기도 하고 한국 역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천 일기도 난 선상에 있다, 그만큼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여기 빨간 수첩에 있는 이것과 이거는 같은 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세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 두 사람이 쓴 건데 하나는 딱 보기에도 왠지 외국에서 쓴 것 같고 왠지 이거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한자가 있는 것 같아서 왠지 한국에서 썼을 것 같다. 여러분이 아는 일기, 나는 들어봤는데 제일 유명한 일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기 중에 초콜릿 줄까? 초콜릿.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안네 프랭크의 일기예요. 알잖아. 나 지금 아무 힌트 안 줬는데 맞췄잖아. 서양이라는 말 그 하나만. 그 다음 여기는 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일기. 혹시 어젯밤에 내 연구실에 왔다 갔어요? 대단하지 않아? 난중일기. 그럼 자,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일기. 그 일기. 전쟁 중의 일기. 와. 나 그거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안데 프랭크의 일기는 언제 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일기를 왜 기억하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두 개 다 공통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진짜 세계 문화재예요. 두 개 다 공통점은. 그러니까 일기인데 그냥 개인이 썼어. 그 사람이 썼을 때는 이게 문화재가 될까,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까를 생각 안 해. 그냥 하루하루 담담하게 썼어. 근데 그 속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나치 들어봤나요? 히틀러. 네. 얼마나 히틀러가 나쁜 짓을 했는가에 대한, 얼마나 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결국은 이 안네 프랭크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수용소에 끌려갔고, 사실 안네 프랭크의 끝은 수용소에서 병들어 죽죠. 병들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안네 프랭크가 겪었던 그 제2차 세계대전, 국가가 공식적으로 쓴 게 아니라 개인이 쓴 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나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고스란히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보자. 자, 그럼 난중일기, 이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마찬가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워낙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임진왜란에 누가 싸웠어요? 혹시 일본 혼자 싸웠나? 누구랑 싸웠어? 응? 일단 조선이 있지. 조선하고 일본 싸웠지. 거기다가 조선을 도우러 오는 누가 있지? 중국 명나라가 있지. 이렇게 사실은 이 아시아 세 개 나라의 큰 나라 세 개가 그냥 싸운 거예요. 그 전쟁의 상황을 개인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다 쓴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난중일기를 봤을 때 이런 똑같이 일일이 우리가,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들어봤죠? 네, 거기에 담기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선의 해군은 어땠어?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심코 남겨진 이 일기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천일기를 주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천일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일기를 쓰신 분은 평생을 일기 쓰시고 아마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드셔서 힘이 들지만 아마도 글씨를 쓸 수 있는 힘이 있으시면 아마 계속 쓰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대천이다. 왜 이름이 대천일기일까? 자, 마을. 대천 마을이다. 대천, 그럼 저번에 한 번쯤은 여기 수업을 다 들었으니까 대천이 어디 있었죠? 대천이 어디죠? 함영동입니다. 근데 여기 함영동, 그러니까 대천 마을에서 살면서 쓴 일기에는 자, 대천 마을이 들어있을 거고, 내용이 아까처럼 맞잖아. 유태인 소녀인 안네 프랭크가 쓴 일기에는 유태인이 들어있고, 가족 이야기가 들어있고, 나치 이야기가 히틀러 이야기, 나치 이야기 들어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 들어있고, 그 마찬가지. 이 대천일기 가운데도 함영동 이야기가 있을 거고, 대천마을 이야기 나올 수 있고, 북구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부산 이야기도 나오고, 대한민국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심지어 이분은 해외여행을 가니까 외국 이야기도 나와. 그리고 그 북한의 금강산에도 놀러를 가시거든요. 그럼 북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타클한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개인의 일기를 보면 아 그냥 옛날 옛적에 그랬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 혼자는 살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또 그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놀러도 가고 때로는 그게 내 인생에 국가도 등장하고 막 그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 대개 관계라는 게 친구, 부모님, 선생님 이런 거지만 회사에 가면 또 회사 동료, 회사에서 출장을 갔다 그럼 외국이 등장하고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아 개인이 쓴 일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일단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수업을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일단 대천일기를 쓰신 유니스 할아버지는 1925년생.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되어 가시죠. 그다음에 북구 함영동 대천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십 년 동안 일기를 쭉 읽어보니까 대천마을, 마을에 있는 함영동, 대저동, 만덕동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북구의 모든 동이 다 나와요. 사실 이분이 워낙 아마 제가 본 분들 중에 평생을 제일 부지런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기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런 뭐 북구, 그다음에 부산, 또 가까운 양산. 그때는 낙동강, 여기는 역시 여러분 낙동강이 흐르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 낙동강을 타고 여기서 양산 가는 거하고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어딜까? 여기서 제일 먼 곳이 해운대? 아, 해운대는 배 타고 갈 수 있겠다. 하여튼 이 낙동강이 있으니까 이 북구와 양산 위에 밀양 뭐 이런 데가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의 일기가 수십 년 동안 된다면 중요한 일기일 뿐만 아니라 아까 난중일기나 안네 프랭크 일기처럼 중요한 역사책이다. 그렇게 봐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천일기 이 시리즈에서 주로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해오셨어요. 저는 주로 하하 어떻게 놀았나? 옛날 분들은 어떻게 놀았나? 뭐 하고 놀았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노는 형태는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잘 노셨어요. 그렇게 바쁜 농부이신데도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놀이들이 있어서 아 그런 것을 아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기 전에 여러분 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노는 거 이전에 놀기 이전에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네,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놀기 전에 얼만큼 이분이 부지런했나. 그래서 일주일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한번 뽑아봤어. 그래서 지금 이것은 1956년, 와, 지금 한 70년 전의 일이다. 5월에서 6월의 풍경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북구에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농촌이었죠. 다 그냥 이런, 뭐랄까, 이게 다 그냥 농지예요. 그러니까 땅. 쌀 쓰는 땅. 이때는 한자를 많이 썼어. 그래서 쉽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다 번역을 하죠. 네. 일단 이렇게 써놨어. 5월 28일, 음력 4월 19일. 반드시 음력을 써요. 왜냐하면 음력에 따라 행사가 여전히 많고, 지금도 여러분 추석과 설날은 음력으로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았겠지. 지금은 우리가 국경일 3.1절, 뭐 8.15, 7월 17일 이런 건 다 양력으로 하지만 옛날부터 해왔던 우리의 명절은 반드시 음력으로 해요. 정월, 대보름, 설날, 추석 이런 거. 아마 어머님 중에 음력으로 생일 하시는 분도 있을 걸 아직?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자, 볼까? 5월 28일 일기를 보면 자, 월요일의 풍경이에요. 5월 28일 월요일이었어. 이날 오전에는 며칠 전부터 석공, 돌 깨는 기술자, 석공이 돌을 깨서 돌을 파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고루고루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땅에 돌이 박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짓기 전에 돌을 꺼집어내야지. 자, 그래서 돌을 깨서 파낸 자리를 흙으로 메우고 오전에는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근데 농토 정리를 했지. 오후에는 몇 판에 쳐두었던 새끼줄을 거두었다. 여러분, 벼농사는 논해하잖아. 물이 있잖아. 노는 물이 있는 거야. 밭이 아닌 거지. 그럼 거기다가 자, 씨를 뿌린다. 물이 있다. 벽시들이 이렇게 쏠려 다닐까 안 쏠려 다닐까? 응. 그러니까 좀 컸을 때 줄 맞춰서 쫙 심는 거지. 그게 훨씬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 경험에서 나온 거지. 자, 이런 거야. 이제 월요일은 이런 거 있어. 이제 5월 달이니까 막 이제 뭔가 농사를 준비하려고 막 하는 거야. 이제 그 모습이야. 그럼 이거 화요일 날 할까? 화요일 날 볼까? 자, 그 다음 밑에 여러분 화요일 있는 거 봐봐. 그 두 번째 줄이거든.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 1, 2가 다 있어. 원동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이름을 다 지웠어요. 일단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게 하기 때문에 원동에 사시는 원동은 아까 제가 낙동강을 타고 양산 가깝다 했죠. 바로 낙동강 올라가면 돼. 양산은 원동이에요. 원동 외조모님 누구누구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거기에 문상을 갔어. 아직 짱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배급살 한 가마니를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살고 있는데 거의 아파트잖아요. 단독주택도 있지만 아파트 하면 반상회 하면 자, 몇 동 몇 라인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 단독주택이니까 1반, 2반, 3반 이렇게 해서 모여서 반상회를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4반 사람들 6명이 세대씩 최대 5억씩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다 여기서 배급살이 나온다. 배급살. 국가에서 쌀을 배급해주네. 왜? 잘 사는데 줄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1956년이라고 그랬다. 아까 56년이면 한국 전쟁이 언제 끝나요? 6.25. 여러분 한국 전쟁은 다 들어봤죠? 6.25. 1950년에서 1953년이란 말이에요. 전쟁 끝나고 불과 3년밖에 안 지냈어. 그 당시에 한국은 세계 속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전쟁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 모든 게 다 파괴되어 버린. 그런데다가 이제 또 묘하게 전쟁이 끝났으니까 좀 편안해졌죠. 약간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은 없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쌀이 먹을 게 없을 수밖에. 그래서 이런 배급살 이런 그 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배급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일기에. 아, 실제로 국가가 배급을 했는데 실제로 배급사를 받아 먹었구나. 이거지, 역사. 이거는 다른 기록이 거의 없어도 일기에 남아 있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지, 이런 게. 어쨌든 화요일 날은 이런 거야.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뭔가 우리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을 했어. 또 화요일 날 그래 살았네. 그럼 수요일은 놀았을까? 그 다음 수요일 또 봐. 수요일 날 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는 또 그 친척 간의 일이니까 첫 번째만 읽어보면 따부곡 삼두락 풀무지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그 함영동 쪽에 따부곡, 그러니까 곡은 무슨 산이 많잖아. 여기 보면 낙동강 쭉 있고 금정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짜기 많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 특정 골짜기에 땅 넓이를 계산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런 게 있어요. 대개는 지역마다 좀 달라. 논이 다르고 밭이 다른데, 뭐 경기도에서 한마지기는 여러분 거의 한 150평, 뭐 경남은 뭐 100평, 충북은 200평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50평 단위, 여러분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대충 계산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마지기면 거의 한 가령 우리가 500평이라 하자. 그 정도에서 나오는 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딱 넓이란 말이야. 거기에 논에 풀베기 한다. 이제 아까 이양 모내기 하기 위해 가지고 이양 한다는 게 이양, 그게 모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이제 풀 베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지. 끊임없이 이분은 수요일 또 일을 하고 있어. 월요일 일하고, 화요일 일하고, 수요일 일하고. 그 다음 목요일 날 할까요? 목요일 이 사람 놀까? 이분 놀까요? 여러분 책 봐봐. 목요일 날에 또 뭐라 써놨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밑에 번역을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이거예요. 오전에는 돼지 막사를 청소했다. 돼지우리. 그리고 전구지 밭에 거름을 뿌렸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그 목축업이 굉장히 뭐 도시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지만 사실 저도 평생 부산에서 자랐는데 저 어릴 때도 돼지우리가 집에 있었어요. 부업인 거지, 일종의. 농사만 짓고는 못 사니까 이런 것을 키워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는 더 농촌이니까 더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돼지가 잘 커야 되니까 청소했지. 그 다음에 부추밭에 거름 뿌리고, 이것도 부업이지. 쌀농사 말고도 또 채소밭을 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어떤 친척 아저씨 산판에 가서, 여기 금정산이 깊고 하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그래서 나무 벌목하는 곳을 산판이라 그래요. 그 현장에 가서 참나무를 지고 와서 그것으로 또 가지, 그러니까 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물에 두레박이 있어, 두레박. 그 두레박을 연결할 때 새끼 꼬는 것도 있고 나무 가지를 연결시켜서 하는 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하고, 또 밑에 보면 논에 또 풀베기를 또 했어.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목축업도 좀 했다가 채소밭에 거름도 뿌렸다가 논농사 준비를 했다가 집안일도 했다가, 이게 목요일이에요. 그럼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금요일도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네, 이분은 지금 일주일 내도록 이러고 있는 거야. 금요일 여러분 보시면은 뭔가 더 많아. 금요일은. 그 중에 농사와 관련된 일만 제가 뽑아보면 이래요.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3년 만에 우물을 청소했다. 여기서 집에 우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발달 안 하면 우물도 쓰고, 여기는 또 대천천, 여러분 그 함영도에 가면 대천천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워낙 물이 좋아서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상수도처럼 쓰도 해요. 그러니까 수도처럼 쓰기도 했지만 또 우물도 있어서 우물도 쓰고. 그런데 이제 쓰려고 하니까 너무 더러운데 혼자서는 못 하겠고 이웃 사람들이 같이 도와줬다. 청소했다. 이것도 또 노동을 한 거지. 또 청소도 하고 그것도 자기 혼자 아니고 이웃 사람들과 같이. 그럼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웃집에서 뭐 청소할 일이 있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나? 가서 도와주러 가지. 그게 뭐다? 그런 거 뭐지? 서로 공동 노동을 하는 거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 두레, 뭐 품앗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일기에 드러나요. 그런 게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라고는 말만 들었지. 실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네. 실제 있었구나. 그러니까 개인의 일기를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사실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오전에 한 판 했다. 청소를 한 판 했는데 또 오후엔 또 해. 정미소집에 있는 돼지막사를 같이 청소해 줬어. 이런 거야. 아까 말했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노동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소막사도 청소했다. 하면서 이제 거름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거름에 쓸 똥이 다 모아지는 거지. 퇴비라고 하는 게 그거야. 집 놓고 똥 한 판 올리고 그걸 갖다가 발효시켜서 좋은 거름을 만드는 거지. 왜 농부에게 거름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 쌀농사나 밭농사 잘하기 위해서는 거름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야.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으면 일석이조 계속 온갖 마인드, 생각은 다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부지런한 농부의 하나의 생활을 하루하루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거름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집안 청소를 하고 또 금요일까지 계속 이랬어. 제가 지금 일주일 보는데도 굉장히 일 많이 한다는 것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토요일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친척 할아버지 장례가 있어서 잠깐 농사일을 중단하고 근데 일요일까지 또 일을 해. 이게 일요일이에요. 6월 3일 일요일. 자, 이게 이제 밥 먹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소가 끄는 수레를 몰고 시장에 다녀왔다. 자, 이 시장은 어딜까요? 자, 대천천이다. 함영동이다. 근데 수레를 이끌고 큰 시장에 간다? 어느 시장? 그렇지, 구포시장이지. 왜? 봐봐. 6월 3일이잖아. 구포장이 3일과 8일 날 쓰는 전통 5일장이니까. 딱 보는 거죠. 3일이니까 시장 갔네. 이 구포장이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8마지기, 3마지기 이런 논에 이양을 할, 모내기를 할 몇 판에 거름을 줬다. 그러니까 새싹이 좀 더 자라도록 거기에도 거름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 틈틈이 이제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자, 농부들은 언제 쉬었을까? 어떻게 쉬었을까? 무엇을 하며 놀았을까? 어쩌면 여러분 지금은 거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의 하루에 1시간 이상 게임을 할 거라는 생각하지만 그때 저 어른들은 뭐하고 놀았을까?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농번기라 했다. 한참 모내기 할 때 그때는 일주일 내도 바빠. 근데 그때 그러니까 농부들은 봄하고 가을이 제일 바쁘죠. 뿌리고 거둘 때. 그럼 겨울은 한가했을까? 제가 겨울을 한번 봤어요. 겨울을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라고 한다. 15년 만에 온 굉장히 큰 추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다. 그래서 이분은 가만 안 있어요. 이형을 엮고 용마름을 만들었다. 이런 여전히 그때 당시에 여러분 봐봐. 이거거든. 초가집에 초가 얼리는 거예요. 이게 용마름이고. 즉 뭐다? 당시까지 함영동에는 초가집이 많았구나. 알 수 있지. 이거 안 쉬어.
농사 대신 집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한숨을 돌리고 농한기. 여러분 제일 바쁠 때를 농번기, 농사 안 질 때는 농한기 이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이날은 그 다음 날인데 나무한다. 땔감 저장하는, 농사 안 질 때는 땔감 구하러 가고요. 너무 추우면 오후가 재밌어요. 이날은 추워서 놀았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일기,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렇잖아. 여러분 혹시 일기 쓰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일기 쓰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그럼 우리가 봐봐. 여러분이 일기 쓴다고 할 때, 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몇 시에 학교 갔다, 몇 시에 돌아왔다, 학원을 갔다 왔다, 뭐 했다. 그걸 하루 일과를 모두가 적을까요? 일기에 뭘 적을까? 중요한 거, 친구하고 싸운 거, 뭐 잃어버린 거, 주로 엄마 아빠한테 혼난 거, 뭔가 그때 하루하루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뭔가 기억나는 거잖아. 근데 이분은 추워서 논 게 기억에 남은 거야. 그 정도로 부지런한 분이에요. 어쩌면 논 거는 우리가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야, 이런 건. 그리고 겨울의 풍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것도 다 뭔가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함영동에서 금정산성 올라가는 길 가봤어요? 여러분 만덕동에 사니까 그런 경험이 없나? 산성도로 들어봤어요? 아니면 금정산에 금정산성 있는 건 아나요? 그 금정산성이 있기 때문에 금정산성, 그래서 금성동이에요. 금정산성, 금성동. 그래서 거기가 옛날부터 군사 기지니까, 산성은 성이니까 군인이 있지, 지키는 군인들. 자, 그래서 거기도 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요. 근데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여러분 평야, 지금 만덕동이나 함영동이나 평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산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하려면 길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보면 금성동에 올라가는 도로 보수 작업이 이때 있었구나. 이분은 워낙 부지런해서 이렇게 마을 사람 동원해서 이런 일도 해요. 이건 이제 뭔가 개인 일은 아니잖아. 농사도 아니고 지역의 일인 거지, 지역의 일. 농사 안 질 때는 또 이분은 또 지역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일기에는 개인사만 나오는, 개인의 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일도 막 나오고 조금 있으면 국가도 등장하고 막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더 쉬는 타임. 이제 이런 부지런한 농부가 언제 쉴까라고 하는 쉬는 타임 봤을 때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명절이었어요. 명절에 어떻게 쉬실까? 뭐 하실까를 생각해봤지. 자, 그래서 이건 1955년 9월 31일인데요. 이분은 추석에 비가 오니까 내년 보리 농사가 실패하겠다고 한다.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농부 사이에 떠도는 어떤 뭐랄까 그런 걸 뭐라지? 속담? 속설? 오, 맞네. 속설이 맞겠네요. 역시 고1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레벨이 좀 올라가고 넥스트 레벨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추석인데 농사 걱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끼리 뭐 하면 뭐 하겠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일기에 들어있어서 이런 거는 다른 관공서 기록에는 없어요. 그때 그 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추석에 비가 오면 보리 농사가 실패한다. 뭐 이런 거. 뭐 있잖아. 뭐 비가 오면은 소금 장수가 돈을 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56년, 그러니까 아까는 55년, 이건 56년의 기록인데요. 9월 8일이야. 자, 8. 자, 8 나왔어, 8. 여기서 3일과 8일 넣으면 거의 시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봤거든. 오늘 9월 8일, 곧 음력 8월 4일이니까 곧 8월 15일 추석이 10일 전으로 다가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분 어른들은 뭘 할까? 자, 그래서 이때는 추석이 한 10일 전으로 10일 후에는 추석이야. 그러니까 뭘 할까? 어른들이. 토요일에다가 비야. 근데 안 놀아. 왜? 장에 가야 되거든. 추석 대목장.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큰 시장이라는 의미예요. 대목이다. 아마 어른들은 대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래간만에 장에 가려고 했더니 비가 와서 모든 일이 다 틀려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새끼를 꼰다. 토요일이고 비 오니까 또 새끼를 꼬시는 거야. 안 놀아요. 새끼를 꼬고. 백로, 이제는 이슬이, 그러니까 밤에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이 맺히는 거야.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의 시작인 거야. 가을이 이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추석이 되면서 이제 조금 추워지겠네? 농사를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일 전에 추석 장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과 여전히 쉬지도 않고 비가 올 때는 새끼 꼬고 또 농부니까 24일 절기에 대한 관심 이런 거 쓰는 거지. 자, 비로소 추석이 됐어. 그래서 8월 15일 기사를, 그러니까 1956년 9월 19일 거기 딱 넘겨보면 음력 8월 15일이다. 드디어 추석이 된 거죠. 수요일인데 비가 왔어. 사실 이때 비는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거의 태풍으로 오고 피해가 컸던 건데 추석이다. 그래서 지난밤부터 내리던 짓궂은 비는 종일토로 시름 없이 온다. 시름 없이 온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거 없지 힘이 없이 이렇게 주룩주룩 오는 것도 있고 아무 생각 없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게 그냥 주룩주룩 오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게 추석의 풍경이지. 봐봐. 추석 인사차 왕래가 빈번할 터인데 비가 오니까 조용하다. 그리고 대저에 계시는 당숙 아저씨, 친척 아저씨가 다녀가셨고 누구누구가 우리 집에 다녀갔다. 그러니까 이때는 추석이 되면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 댁 한번 갔다 오는 게 다지만 그때는 그냥 온 집을 돌아다닌 거야. 아는 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런 풍경이 추석에 있었던 거지. 추석이 있었으면 설날이 있어야 되죠. 설날이 있어야 돼. 근데 설날에는 뭐 하실까? 이날 풍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1월 1일 보면 이거는 간단해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자, 설날이다. 이때도 날씨가 보면 구름 흐리고 또 눈까지 와서 날씨가 안 좋아요. 흐린 날씨는 오후부터 계속되다가 이제 눈이 내린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정월 1월 1일이니까 그냥 논다. 그러니까 이분은 논다가 일기에 쓰는 거예요. 논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거? 일기에 논다라고 들어가 있는 게? 난 너무 재밌었는데. 자, 우리 맨날 놀 수도 있잖아, 우리. 그 다음에 그때 2월 16일자 일기를 볼래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 잘 생각해봐. 번역은 이거야. 음력 설날이 가깝게 다가와서 오늘은 목욕을 한다. 가족이 모두. 지금 음력 정확히 여러분 이거 봐봐. 몇 가지 가르쳐 줄게. 여기를 열심히 볼래? 2월 16일자 뭔가 이상하다. 음력이 4290년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여러분 당군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당군 할아버지니까. 당군이 무슨 나라 세웠어요? 그래.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분은 아마 갑자기 당기라고 하는 게 떠올랐나 봐. 근데 그게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했기 때문에 1200, 한 해가 작은 거야 지금. 그래서 된 거예요. 4290년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농담은 아니고 오류도 아니고 실제 단기를 썼구나. 와, 근데 보통 봐봐. 일반 사람들이 단기를 외우고 있나? 책이 있나?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그래서 이런 거 신기한 것도 지금 보여주고 싶었고, 음력 설날이 다가왔다. 조금 전에 위에 봐봐. 지금 분명히 같은 1958년 1월 1일 날 설날이라고 했어요. 1월 1일 설날을 했어. 근데 다시 2월 16일 날 음력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1월 1일은 설날이라고 하는데 별 감흥이 없어. 근데 2월 달에 음력 설날이 다가오니까 우리 다 같이 목욕하자. 이게 오히려 음력 설날이 우리한테 지금 이벤트가 되고 있는 거죠.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음력설에, 지금 우리 사실 새해가 되면 그냥 12월 31일 날 종 한번 치고 새해가 됐구나.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제사 음식하고 친척들 놀러보고 하는 것은 음력 1월 1일인 거지. 이때도 이랬다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는 음력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자, 그 다음에 2월 17일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설날 전날이에요. 이렇게 음력과 양력이 혼재되고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는 일도 있어. 그게 등장해요. 2월 17일에 기록 볼까? 뭔가 한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다. 빨간 거 보시면 이제 내일 구정을 초하루,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이라는 뜻입니다. 설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와 집안 청소를 했다. 그죠? 이제 손님들이 오실 수 있고 제사도 해야 되니까. 천세력, 만세력에는 내일이 명절이고, 여러분 만세력이나 천세력 찾아보면 있어요. 그 음력하고 이런 적혀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천세력, 만세력은 다 그냥 같은 말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산, 장용령, 수원하성. 정약용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 국왕. 영조의 손자, 정조. 정조 때부터 해서 아까 명성황후의 남편인 고종까지 한 100년 정도까지의 달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음력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달력이 만세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음력이 돌아가는 이 시차를 쭉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력이 언제 돌아온다 다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 달력에는 내일이 명절인데 1월 1일인데 여러분 여기 오타다.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은 내일이 1월 1일인데 정부에서는 내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한다. 잠깐만, 이걸 뭔가 이게 12월 30일이에요. 여러분 12월 30일. 그러면 정부에서 따르다 보면 모레가 설날이 되는 거지. 우리는 내일이 설날 준비 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모레 설날을 해라는 거야. 이게 아마 음력 시차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양력과 음력이 막 혼재되면서 약간 오류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이렇게 막 일기에 있어요. 이런 건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 거지. 재밌지 않니? 음력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 자, 그래서 드디어 설이 됐어요. 보시면 2월 18일 음력 1월 1일 날씨도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오늘을 정월 초하루로 맞아서 제사를 모신다. 정부가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썼던 100년간 썼던 달력에 오늘이 설날이라고 하니까 설날 한다 해서 제사도 지냈어. 근데 또 재밌는 거지. 일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것만 적는다 했잖아. 특이한 거. 그 다음 줄 볼래요? 우리 마을에서는 어느 댁만이 내일을 설날로 맞이하고 그 외에는 오늘 전부 다 설날한다.
그래서 아마 이 집은 이장댁이나 이렇게 했지, 반장집이나. 그래서 한 집은 정부 시책대로 내일 설날하고 우리는 모두 설날한다. 이런 모습도 나와 있어요. 신라군인데 설날이 길죠? 자, 이때는 이제 설날 다음 날. 보통 때는 소식조차 모르던 친구들이 명절이 되니까 만날 수 있다. 친구들도 고향 산천을 잊은 듯 객지에서 삶에 고생하다가 명절을 맞이하여 그리운 부모 형제, 조상의 무덤을 찾아서 서로 반가움을 표하고 잊을 수 없는 즐거운 명절이다. 이러한 즐거운 명절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대로 일단 번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돌아오지 못하고 호국에 혼이 된 우리 젊은 형제들은 언제 어떤 명절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뭘까? 무슨 말일까? 호국에 혼이 된다? 나라를 지키다가 사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아까 말했어. 1958년이야. 한국 전쟁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지났다. 아마 거기서 가족 중에 실제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명절 때마다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설날 되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지. 친척들도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좋은데, 한쪽 마음이 내 형제는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적는 거야, 일기에.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 1958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 개인의 일기인데 한국 전쟁이 등장하기도 하고 나라가 등장하고, 갑자기 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니까 조선시대가 가져오고 정조가 나오고 막 이래. 어떤 분은 정사경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뭐를 내놓든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풍부한 스토리가 있다는 게, 이게 아마 또 일기의 장점이 아닐까. 내가 겪지 못하는 걸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봐봐. 조금 전까지는 1958년에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30년을 점핑했다. 1988년으로 왔어.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조금 더 뒷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1988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렇구나. 너희들은 응답하라 1988이 더 그렇네. 네. 올림픽. 맞아요. 그 해인데,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올림픽 일인데 이 분이 쓴 일기에 남아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1988년의 설날의 풍경입니다. 1988년은 이 선생님이 고3 때였거든요. 근데 올림픽 보고 싶겠어요? 안 보겠어요? 고3이라도. 그래. 몰래 온갖 기기를 동원해가지고 밤에 학교에 자율학습 하다가 보고 그랬다.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혼나고 막. 자, 그래서 1988년 2월 17일에 이제 설날입니다. 번역을 해놨는데요. 겨울 날씨는 흐리지 않고 바람이 안 불면 따뜻하다고 하더니 오늘 날씨가 아침엔 춥더니 낮에는 따뜻하다. 내일이 구정이라서 이래저래 집안일을 분주하게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래서 구정 전날에 부지런한 집안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이거에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그 딸을 시옷하고 디옷 이렇게 써도 딸하고 발음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표기도 해요. 옛날 표현이에요. 그래서 딱 봐봐. 앞에는 진짜 설이 된 거고, 지금 봐봐. 다시 1월 1일. 음력 11월 10일이야. 그러니까 설날 되기 전이지. 그러니까 뭐라 쓰냐면 양력으로 신정이다. 그러니까 새해를 그냥 1월 1일 신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새로운 해. 그런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설날을 구정. 네, 이일 때는 신정. 어른들은 이 표현을 잘 알지만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설맛이 안 난다. 설맛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해 그냥 양력 1월 1일은 아까처럼 그냥 설맛이 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음력 1월 1일을 진짜 설날로 해왔으니까. 이제 그런 게 담겨 있어요. 88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거는 88년 2월 18일 진짜 설일 때 음력 1일 됐어요. 화면 봐주실래요? 자, 부산지방 날씨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갔어요. 쌀쌀한 날씨에 장남 윤희수 할아버지의 장남과 함께 둘이서 그러니까 설날 제사를 모셨다. 오전에는 작은 집 가서 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3명이 놀았다. 자, 용인에 사는 둘째 며느리에게서 민속의 날 인사가 왔다. 또 갑자기 뭔가 민속의 날 인사가 왔다. 지금 이게 언제라고? 설날이라고. 근데 표현을 민속의 날 인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제목에 써놨는데 구정이라고 표현 안 하고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민속의 날이라고 불렀어. 옛날부터 우리가 민속대로 하는 날이라고 해서 민속의 날로 부르는 게 있었어. 이런 끝에 이렇게 막 혼란, 신정, 구정, 양력설, 음력설, 민속의 날 여러 용어가 양력과 음력이 혼란되면서 계속 있다가 결국 이제 이 이후에 민속의 날까지 간 이후에 비로소 음력 1일을 그때부터 설날이라고 불러요. 저 이후에 88년도 서울올림픽 하는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은 음력설, 양력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 잘 안 하죠. 그냥 설날이고 새해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어떤 기념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국가에서는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오늘 설날을 보내고 뭔가 그런 거 국가 기념일과 어긋나는 거 국가 기념일 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의 기록에 용어까지 이때는 이미 신문, 라디오, TV 이런 게 다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반영이 돼요. 실제로 민속의 날이라고 불렀다 하더니 진짜 이렇게 불렀네? 일기에 이렇게 써놨네?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 광복절, 아까 좀 이 할아버지가 1925년생이랬죠. 그러면 일제강점기를 겪었다. 해방이 될 때, 광복이 될 때 1945년이니까 나이가 20살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아는 거죠, 이분은. 자,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들에게 광복절은 어떤 느낌일까요? 좋지. 좋은 날이지. 그러니까 봐봐. 일단은 토요일인데도 일본을 보면 열심히 일을 했어. 열심히 일단 농사일을 했죠. 두 번째는 광복절. 함영초등학교에서 4.27 클럽 주최로 노래자랑 대회를 한다. 좋은 날이니까. 광복절에 노래자랑 대회도 했네? 나는 아침에 일을 한다고 힘들어서 일찍 잠이 들었다. 전화기가 왔던 모양이다. 그래서 59년 정도에는 대부분 다 이때 살아 계셨던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분이니까 광복절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광복절이라고 노래자랑을 하지는 않죠. 근데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너무 다 일제강점기 겪었던 분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여기 보면 4.27 구락부인데요. 구락. 그러니까 4.27 클럽이에요. 클럽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영어를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구락부, 클럽. 그 구락부로 썼고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 쓴 거예요. 그 4.27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여러분 영어 웬만큼 하잖아요. 중1부터 있으니까 4.27가 이거예요. Head, Heart, Hand, Health. 그래서 머리, 지식이죠. 하트, 따뜻한 마음. 핸드, 부지런하게 노동할 수 있는 손. 헬스, 건강한 몸.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1902년인가? 미국에서 이런 농촌을 좀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식, 건강, 체력,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기르도록 하는 일종의 슬로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고 광복 이후에 이런 것들을 농촌 지역에 이런 정신들을 보급하면서 좀 더 부지런한 농부, 건강한 농부,
똑똑한 농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런 사회치 클럽 지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일기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주체로 노래 자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9년에 8월 15일 날의 모습인데요. 금요일이에요. 노는 날이 아니야. 평일인데 같은 나이를 가진 친구들끼리 개모임을 했고 그 친구들끼리 강복절이라고 냇가에서 목욕을 하면서 하루를 즐겼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럼 같이 이제 강복절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아니까 그냥 신나게 놀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토요일인데 미안하지만 대개는 토요일, 일요일은 논다, 쉰다. 여러분들은 학원을 간다. 뭐 이런 거지만 대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1958년 6월 14일 토요일이에요. 아까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해. 마찬가지로 이날도 58년 6월 14일 토요일 날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월 14일 토요일, 6월 15일 일요일이거든요. 이 번역이 요 옆에 있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오전에는 땅에 거름을 뿌리고 오후에는 보리 타작을 하고 보리를 베었어. 그 땅에다가 보리를 베고 그 땅을 갈아가지고 그게 벼를 심어요. 그게 1년 이모작이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는 이제 드디어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함영동에는 6월 달에 모내기를 했구나. 이런 것을 이 기록만 보도 아는데 일단은 한참 농사 일을 할 때 58년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농사를 했다. 이런 게 보이고요. 근데 88년을 볼까요? 30년이 훌쩍 넘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일기를 쓴 할아버지의 나이가 63세, 64세가 됐을 때 88년을 토요일, 일요일 볼까요? 비슷하게 6월 달의 기록입니다. 건물에 집에 여러 채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그 방에 방충망 수선을 하고 또 토요일이니까 아마 주변 이웃에 결혼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축하를 하고 또 일요일 날에는 이 아들분이 슈퍼를 하셨어요. 이 할아버지 아들이. 그래서 슈퍼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도 주변에 이렇게 아까 대천천 물 흐르는 그 수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고 아까 한참 농사를 지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88년쯤 되면 이제 이 북구 만덕이나 함영동에 농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농부로서 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진 거야. 다 아파트 들어서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시대, 이 지역 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노는 어린이날 풍경을 한번 봤어요. 이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래서 57년 5월 5일 보니까 그냥 이분은 어린이날, 그냥 어린이날 했어. 어린이날. 아무 그게 없어. 어린이날. 아까 말했지. 별 감흥 없을 때는 설날, 어린이날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채소밭에 가서 일하고 온 이야기밖에 없고요. 58년에는 5월 5일이 아예 기록에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쓰지도 않았었어요. 자기한테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 날이었겠죠. 그 다음에 1959년에도 5월 5일에 그냥 어린이날, 그 다음 일기를 보면 그냥 농사일 한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88년, 30년이 흘렀어요. 어린이날을 뭐라고 어떻게 하는가? 오전 8시 27분 기차로 수원으로 가서 용인에 사는 아들 집으로 갔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손녀, 손자를 만나려고 사전에 연락 없이 갔더니 깜짝 놀란다. 완전 다르죠. 이제 손녀, 손자라고 하는 아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에는 어린이날이 이제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죠. 나이가 변하고 농사도 안 짓고 하니까 여유가 생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작 이제 5월 5일에는 손자 다 데리고 용인에 있는 한국 민속촌으로 놀러 갔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게 좋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아무리 특별한 날이 있더라도 자기랑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일기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계속 뭔가 중요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안 중요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쁜 생활 속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봄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4월달 따뜻해지면 지금 딱 이 시즌이죠. 봄놀이를 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하루하루 그냥 조금씩 짬을 내가지고 굉장히 일을 하는데 봄놀이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뭐랄까 여유, 이벤트 이런 게 실제로 일기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역에서 굉장히 여기가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이 기록이 뭐냐면 1959년 5월 3일 일기에 보면 아침에는 벽시 파종을 하고 아침에는 그러니까 구경만을 다니는 개를 모은 거야. 구경을 모아서 만덕 병풍암으로 소풍 간다. 병풍사 다 알죠, 여러분? 여기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병풍암, 병풍사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게 오래된 사찰이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봄놀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에 나와요. 어머니도 병풍암 놀러 가셨다. 우리 마을에서 또 갔다. 이거는 이 지역에 있는 거라서 제가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빨리 패스. 자, 그 다음에 농부들이 언제 놀까? 아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한참 농사일을 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고 했어요. 언제 놀까? 자, 드디어 이제 뭔가 그림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깨기 위해서. 자, 근데 1957년 4월 2일, 음력 3월 3일, 화요일이다, 화요일. 보통 같으면 놀 수 없는 날이죠, 화요일이면. 근데 음력 3월 3일인 거야. 우리나라 전통 기념일이 있습니다. 3월 3일.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3이라는 숫자 수 좋아하잖아. 삼형제. 아까 3일 8일장 3. 뭐 3 3번. 또 9도 좋아하거든요. 7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3월 3일은 3이 좋은 숫자 두 개가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예 삼진날이라고 해서 아예 말이 있어요. 이날을 그냥 음력 3월 3일은 삼진날이라고 그래. 이날 자, 음력 3월 3일이면 대개는 여기 보시면 양력 4월 2일, 양력 4월입니다. 그럼 날씨가 따뜻하지. 그리고 땅에는 새싹들이 올라오지. 뽀록뽀록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하냐면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신윤복. 답청놀이라고 해서 뭐냐면 여기 뭐 답청이 나오는데 답청. 청 그러니까 초록색, 파란 이런 새싹들을 바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밖으로 나가서 노는 거예요. 음력 3월 삼진날이라서 모두 놀이를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화요일이고 평일이고 별 놀 것 같은데 삼진날에서 논다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삼진날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아, 이때는 아직 옛날 풍습이 많이 남아있구나. 삼진날에서 논대. 이런 게 남아있대요. 옛날부터 이렇게 놀았지. 아, 옛날 풍습 그대로 지금 있는구나. 그리고 특히 3월 3일 날 하는 게 뭐냐면 화전. 떡에 그러니까 꽃을 붙이는 거, 진달래가 많이 피니까 진달래를 붙여서 이렇게 예쁜 떡, 지짐이 이런 것들을 해 먹어요. 화전놀이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67년이고 수요일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해죠. 오늘은 음력으로 3월 삼진날이라고 해서 논다. 그래서 잘 놀아라고 노동 그 급여를 먼저 줬다.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삼진날에 놀았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바쁜 날 속에 소풍도 가세요. 월요일인데
부부랑 같이 통도사하고 내원사를 갔다. 양산에 있는 거죠. 멀지 않으니까 아마 소풍을 가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부나 혼자만 가신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뭔가 농사도 같이 짓고 청소도 같이 하고 반드시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구경도 가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죠. 71년에 5를 보면은 여러분 그 대천마을이 함영동 대천마을 안에 다시 조그만 마을들이 있어요. 그게 양지, 그다음에 용동. 이런 게 전부 다 대천마을 속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전부 다 5월달 되니까 5월 4일, 5월 6일, 5월 9일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꽃구경 갔어요. 구경계. 그러니까 마을 단위마다 어디 놀러 가는 계가 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양지 마을에서는 합천 행사로 가고, 음지 마을에서는 경북 포항에 있는 복용사로 가고, 용동 마을에서는 해운대 동백섬으로 갑니다. 이런 식의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구경을 가네? 요즘은 그런 게 잘 있나요? 아파트 단위로 어디 가고 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농사를 같이 짓고 아까 그랬다 보니까 노는 것도 같이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중요한 축제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67년의 기록인데요. 군항제를 갑니다. 여러분 진해 군항제 벚꽃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죠. 실제로 유명하니까 가요. 놀러 갑니다. 유명한데 내일 우리 문중에서 그러니까 이 대천마을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웃집이 친척 아저씨, 이쪽 이웃집이 친척 아저씨, 저 윗집이 이모집, 고모집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새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함영동에는 조금 더 남아있고요. 그래서 우리 문중, 우리 집안 사람들이 진해 군항제를 단체로 간 거지.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밑에 사진 밑에 달아놓은 것은 전부 다 이 사진을 따온 출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순신 등장합니다. 왜냐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67년 4월 5일 날 제5회 군항제, 진해 군항제에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 진해에 간다. 그리고 친척 아저씨가 버스 2대를 내어주어서 대천마을에 사는 윤씨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벚꽃놀이를 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5회 군항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1회가 언제냐? 67년이 제5회니까 제1회가 진해 군항제는 63년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이순신과 관련된 게 또 통영이죠. 통영 한산 대첩이 62년에 시작해요. 뭔가 이순신과 관련된 곳이 62년도에도 축제, 63년도에도 무슨 축제, 이게 막 만들어진다.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과 관련된 특히 이런 임진왜란, 이순신과 관련된 장소들에 굉장히 많이 이런 기념 축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봐봐. 61년에 됐고 그러면 62년이면 1주년 기념, 63년이면 2주년 기념이죠. 그런 기념을 따라서 이순신과 관련된 곳에 축제를 많이 해요. 그게 군항제고 통영 한산 축제예요. 한산도 축제.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양의 군항제, 진해 군항제가 어쨌든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주변에서도 많이 열리니까요. 지금 이거는 진해 해군사관학교 내에 세워진 이순신 동상이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1952년 이순신 동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군사관학교가 있으니까 해군 군인의 선조인 이순신 동상을 진해에서 제일 먼저 세워요. 1952년에. 그러면 부산에는 이순신 동상을 언제 제일 처음 세울까요? 퀴즈.
진해가 1952년이다. 부산은 어디 있냐면은 부산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이순신 동상은 용두산 공원에 있습니다. 그게 부산에서 제일 빠른 거예요. 1955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봄놀이 앞에 이야기했는데 가을에도 관광을 떠나세요. 그때 틈을 봐가지고 이제 60년대부터 버스로 다니는 관광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일기를 보니까 1박 2일로 가을 관광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보면 마을 사람들 18명이 마이크로버스, 그러니까 24명 타시는 거나 이런 작은 미니버스가 있겠죠? 타고 경주, 포항, 영덕, 동해안을 따라서 울진까지 갔다가 석류구를 보고 왔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석류구를 안 가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석회동굴, 이게 지금 울진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직접 보시고 석회석이 녹아내려서 이루어진 굴을 처음 보는 만큼 신기하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틈틈이 이런 국가에서 막 아니면 주변에서 와 그게 신기하다, 뭐 가볼만해,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그럼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가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하고 놀았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가을에는 단풍 관광을 갑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같이 성육을 갔다가 포항 보경사를 가셨는데 단풍이 떨어지는 폭포수가 정말 예뻤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81년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까 지금 함영동에 그 할아버지가 거의 친척들과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과 또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윤씨거든요. 그러니까 윤씨성을 가진 조상님들에게 조상이 있는 무덤을 찾아가면서 여행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디에 여행 갈까 했더니 1981년의 여행 기록인데요. 4월 13일 날 출발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자 서울을 출발해요. 여기 서울을 쭉 출발했다. 제일 먼저 가는 게 천안으로 갑니다. 윤봉길 의사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실제는 천안이 아니라 천안 옆에 있는 예산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윤씨니까 윤봉길 의사 사당을 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절을 하고 서울 위에 있는 파주 여기에 갑니다. 문숙공 윤관 장군인데 여러분 윤관이라는 분은 들어보셨어요? 여진족을 무찌르면서 싸웠던 고려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윤관. 윤씨니까 이분의 다 후손들이야. 이분들이. 그래서 유니스 일기를 쓰신 분들이 당연히 그게 묘소를 갔지. 그리고 여러분 파평윤씨 80% 이상이 소정공파라고 소정이 누구냐면 윤곤이라는 분인데 당연히 파주에 있어요. 갔다가 또 같이 그게 또 무담 들렸다가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야. 근데 서울을 이제 파주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서울로 와서 가는데 KBS 방송국을 간 거야. 관광을 가는데 그다음에 남산타워를 가셨어요. 그다음에 내려오시다가 속리산 법주사랑 금호산을 가셨어요. 구미를 온 거지. 나중에 그 왜 KBS 방송국과 남산타워가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천 특히 80년대부터 여러분 함영동에 있는 대천천 여러분도 안다고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게 일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 82년 5월 2일인데 5월 들어서 첫 일요일인 만큼 우리 마을 대천 마을을 흐르는 냇가로 놀러오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 바다, 사람 산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대천천이 80년대부터 부산 시민의 휴식처가 된다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알아요. 대천천 계곡에 놀러온 사람이 너무 많다. 날씨가 흐리지만 놀러온 사람 많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국가가 뭔가 변하면 개인도 변한다. 개인의 역사에 국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1990년도. 굉장히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이때 신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카 시대, 마이카 붐. 집에 이제 자동차가 다 하나씩 생기는 때. 보면은 그리고 87년에 이 사진을 보면요. 현대 자동차에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왕국에 자동차를 수출한다. 이게 막 신문에 막 대서특필되는 거야. 그만큼 국내 이제 현대 자동차처럼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막 생산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일기에도 90년대 일기를 보면 승용차로 통도사를 놀러 갔다. 승용차로 거제도로 놀러 갔다. 인 거지. 봐봐. 자동차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인의 생활에도 자동차를 사니까 자동차로 놀러 갔다가 오는 거야. 일기에. 이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독립기념관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크게 이건 제가 새로운 여행 정보와 여행 계기를 했는데 만약에 원래 이 독립기념관 여러분 독립기념관 들어보셨죠? 86년에 8월 15일 날 개관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85년 기록을 보면 지금 독립기념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독립기념관 같이 큰 건물이 어쨌든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안 놓치는 거지. 보았다. 그럼 당연히 가고 싶죠. 이런 큰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화재가 나서 일단 연기. 근데 결국 가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일일이 기록에 다 나온다. 결국은 화재가 난 이후에 87년 8월 15일 날 독립기념관이 개관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 개관하셨는데 9월 달에 바로 여행을 가세요. 이렇게 큰.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북한을 가십니다. 드디어. 그래서 98년 11월 달에 금강산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행 사업이 시작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바로 12월 달에 가십니다. 이런 거. 새로운 여행, 새로운 뭔가 볼거리 생기면 바로바로 정보를 얻어서 가세요.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90년대는 더 이상 농사를 안 하시니까 여유 있게 가시는 거죠. 다 이게 금강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발전을 관광하던데 이게 전형적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독립기념관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다 하면은 여행을 가시는 거죠. 보고 싶으니까. 아까 서울 88 경기장 마찬가지. 81년도에 이날 드디어 일본 나고야하고 서울이 어느 지역에서 붙을까를 88년도 올림픽을 두고 81년에 결정을 했어요. 그때 그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을 어디서 할까를 투표를 했는데 서울이 52표, 나고야 27표, 한국이 이겼다. 온 천지가 기쁨에 가득하다. 그런데 돈이 억수로 많이 든다고 한다. 걱정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국가 행사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아이고 걱정이네. 뭐. 근데 이제 경기장이 당연히 보고 싶지. 그래서 여행을 가요. 이게 잠실주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출발해서 88 종합 경기장을 봤다. 그리고 이 여행 때 바로 서울에 있는 63빌딩을 본다. 다 한국이 뭔가 잘 나가는 한국의 발전 상황이 이렇게 관광 코스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워낙 고층 빌딩이 고층 아파트가 많아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런 거 하나 생기면 뭐 거의 신문에 도배를 합니다. 동양에서 제일 높다. 동양에서 최고였던 일본 동경 샨샨 빌딩보다 꼭 뭔가 비교를 하죠. 뭐가 뭐보다 높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 남산타워인데요. 이거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만들어질 때는 동양 최고였거든. 그 다음에 결국 이제는 국내의 유명한 여행을 다 다니시고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여행 갈 때 잡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중요한 볼거리가 있으면 그 길 꼭 가는 것처럼 그게 좋다더라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아서 여행을 가시고 이런 게 이제 일기에 보이고 근데
1989년부터 대한민국 시민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90년부터 해외여행 많이 가겠죠. 그러면 이분도 해외여행 가겠죠. 그래서 93년에 동남아 여행을 시작으로 해외여행을 다니세요. 여하튼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다. 그래서 제가 안네 프랭크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기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 마을, 지역, 부산, 국가, 세계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록이고 열심히 읽어도 재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까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